재능 있는 경찰관, 아내와의 다툼으로 인해 옥의 마을에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다. 어두운 봄밤, 5개 마을의 주민들에게 악몽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신뢰받던 경찰관이 갑자기 잔혹한 살인자로 변했습니다. 그는 긴 밤 동안 무자비한 분노로 56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침묵 속에 학살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경찰이 포악한 범죄자를 포위하기 위해 동원되었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무자비한 살인자는 인질들과 함께 죽음을 택했으며 경찰은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째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무엇이 그를 잔혹함의 끝으로 내몰았을까요? 먼저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하여 흥미로운 사건들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잔인한 살인자는 역사 속에서 악몽 같은 인물로 기억되는 우범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를 괴롭힌 통제할 수 없는 폭력적 감정에 이끌려 총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우범권은 부산 초량동에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이었으며 이는 우범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후진적 사회에서 경찰로 일하며 가족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우범권은 잦은 매질과 가혹한 꾸짖음을 견디며 어릴 적부터 깊은 분노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아래 우범권은 그를 이상적인 롤모델로 여겼으며 경찰관이 되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뜻밖의 강한 반항심이 생겨났습니다. 착실했던 소녀는 고집스럽고 다루기 힘든 청소년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이고 학교를 자주 빼먹으며 비행 활동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를 그부들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의 예측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그를 피했습니다. 우범권의 학교 생활은 외롭고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12학년 때 그의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범권의 절망감을 깊게 만들었고 학업에서도 더 게을러지게 하여 성적이 반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폭력적인 성격과 저조한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되겠다는 그의 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정부의 의무 복무에 따라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튼튼한 체격 덕분에 우범권은 해병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격의 재능을 발견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격 실력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그의 미래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23세가 되던 해 군 복무를 마친 우범권은 마침내 서울에서 경찰관이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체격과 기술 덕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와 업무 공간인 청와대를 경호하는 서울 101 경비단에 채용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꿈의 직장이었으며 큰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범권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항적인 성격이 다시 드러나면서 그는 술에 빠지고 친구들과 다투고 용의자를 자주 위협하며 동료들로부터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범권의 성격이 경비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사들은 그를 핑계 삼아 경남 의령군의 지역 경찰로 전출시켰습니다. 그렇게 청와대 경비팀에서 8개월 만에 우범권은 시골의 파출소 순찰 경찰로 전근되었습니다. 청와대라는 명망 높은 직책에서 그는 이제 외딴 마을에서 일하게 되었고 한때 유망했던 그의 미래는 완전히 산산조각 난 듯 보였습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우범권은 자신의 몰락을 마주하며 깊은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강등되어 승진의 희망도 없고 급여도 크게 삭감된 그는 허름한 월세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는 점점 더 화가 났고
자기 파괴적인 생활로 빠져들었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일에 소홀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배회하던 우범꼬는 아름다운 소녀 춘말순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애하기 시작했고 춘말순은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3월이 되자 달콤한 연애로 가득 찬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 춘말순은 우범꾼을 부모님께 소개하며 그들의 지지와 허락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범꾼이 다혈질 술꾼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춘말순의 부모님은 그 관계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춘말순은 가족의 충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우범꾼 같은 나쁜 남자에게 집착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두 사람 모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하게 만들어 자주 다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압박이 곧 드러나면서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우범꾼은 끊임없이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는 그를 더욱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은 악순환을 이루어 그를 더 깊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불가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우범꾼이 허름한 방에서 낮잠을 자던 중 파리가 날아다니다 그의 가슴 위에 앉았습니다. 이를 본 아내 춘말순은 파리를 잡으려고 손을 휘둘렀고 그로 인해 우범꾼이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자 우범꾼은 곧바로 짜증과 화를 느꼈습니다. 춘말순은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파리를 쫓으려 한 것뿐이라고 서둘러 설명했지만 우범꾼은 그의 불같은 성격 탓에 이를 차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춘말순이 자신을 정말로 경멸하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믿었고 그녀가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을 모욕하고 도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부부의 말다툼은 격화되었고 파리 한 마리로 시작된 일이 격렬한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1시경 일하러 가야 했던 우범꾼은 화가 난 채 집을 나와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의령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근무를 마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불만에 젖어 있었고 근처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점점 취해갔습니다. 저녁 7시경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지만 낮 동안 쌓였던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어 춘말순과 또다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우범꾼은 통제력을 잃고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내에게도 화풀이하며 그녀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꾸짖어 춘말순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근처 이웃들이 경보를 울리고 달려와 무력한 아내를 보호하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격분한 우범꾼은 그를 막으려던 사람들마저 공격하며 상황은 더욱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소란과 개입에 압도된 그는 극도로 분노하여 경찰서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밤 9시경이었습니다.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찬 그는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무모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우범꾼은 무기고 열쇠를 훔쳐햄, 투카빈 소총 2정, 탄약 180발, 수류탄 7개를 가지고 위험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무기고에서 근무 중이던 두 동료가 우범꾼의 행동을 목격하고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휩싸인 우범꾼은 공중에 경고 사격을 가하며 그들을 겁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었고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쥔 채 혼자 남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경찰서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우범꾼의 침입과 무기, 수류탄 절도 사건을 알아차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경찰들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범꾼은 교묘하게 경찰서의 모든 전화선을 끊어 통신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런 조치를 마친 후 우범꾼은 무기를 들고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서며 광란의 행위를 실행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그는 26세의 낯선 사람을 만나자마자 주저없이 총을 쏴 희생자를 쓰러뜨렸습니다.
계속 길을 가던 우범꾼은 시장을 지나가며 음식을 사던 3명을 살해해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며 사람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우체국에 들어가 교환원 1명과 직원 3명을 무참히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즉시 전화선을 절단했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무장을 한 그는 아무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만나는 사람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쏘아댔으며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밤 10시 30분쯤 그는 편의점에 들러 물 한 병을 달라고 하며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후 그는 살인적 광란 속에서 점주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주 가던 음식점으로 가서 그곳에 수류탄을 던져 16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끔찍한 공격의 절정은 그가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평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하며 단 몇 분 만에 18명을 죽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살던 월세방으로 돌아온 우범꾼은 아내뿐만 아니라 그를 막으려 했던 몇몇 이웃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그는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 많은 이웃들을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 춘말순도 이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1시간 후 마을의 모든 집들이 문을 잠근 것을 보고 우범꾼은 인근 마을로 가서 학살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장을 한 그는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며 무고한 희생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현지 가정에 들어가 숙소를 찾으며 그는 경찰 제복 덕분에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심지어 가족들은 그를 귀빈으로 대하며 식사까지 대접했습니다. 대화 도중 가족 중 한 명이 우범꾼이 들고 있는 무기가 전혀 진짜 같지 않다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범꾼은 모욕감을 느끼며 즉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수류탄을 집 안으로 던져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12명을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5개 마을에서 학살을 이어갔고 만나는 사람마다 공격하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긴 밤 동안 우범꾼이 가는 곳마다 총성이 울리고 시체가 흩어지고 피가 흐르는 장면이 남았으며 그의 잔혹성에 살아남은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8시간 동안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으며 이는 경찰이 그를 산속으로 몰아세울 때에야 멈췄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우범꾼은 경찰서에서 약 4컴 떨어진 농가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방군을 추적 중이라고 가장하며 가족들에게 거실에 모이라고 지시한 후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며 그들을 모두 인질로 삼았습니다. 경찰이 점점 다가오자 우범꾼은 저항도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분히 2개의 수류탄의 핀을 뽑으며 자신과 무력한 인질들을 함께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 끔찍한 폭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단 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광란의 총격 사건은 8시간 만에 끝났으며 총 56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사망하고 35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가 너무 심각하여 학살당한 마을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이 장례식을 치르며 슬픔의 울음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비극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범인이 이미 자살했기 때문에 당국은 그를 법정에 세울 기회를 잃었습니다. 초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범꾼의 범행 동기는 음주 상태 때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목격자들에 의해 강력히 부인되었습니다. 그는 포킴거리 동안 많은 양의 무기를 운반했으며 총을 정확히 발사했습니다. 180발의 탄약을 확보한 이후 그는 170발 이상을 사용하면서도 심각한 취기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목격자들이 파리로 인해 시작된 다툼 이야기를 전하자 사람들은 살인자의 끔찍한 충동성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소문 때문에 당시 우범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이전에 언급했습니다. 오래 억눌린 좌절감이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폭발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에게 고귀했던 경찰관이 한순간에 병든 살인자로 변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고 마을 재건을 위한 자금을 할당하며 다리를 놓고 도로를 건설하며 유족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우범권이 초래한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대책반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지방경찰서장은 직무 정지되었고 다른 4명의 경찰관이 직무 태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훈련받은 살인자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경찰의 무능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범권이 첫 희생자를 쏘았다는 첫 보고가 접수된 지 단 몇 분 만에 경찰이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살인범을 제압하기 위해 37명의 경찰이 출동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찰의 리더십은 우유부단했고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병력이 모였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우범권이 2자루의 소총, 180발의 탄약, 다수의 수류탄을 소지한 사격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찰은 마을에 진입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며 목숨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경찰은 약 100명의 지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후에야 마침내 진입하여 우범권을 포위했습니다. 이 지원은 우범권이 더 많은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충분한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공분을 달래기 위해 사임했습니다. 이 비극은 끝났지만 우범권의 끔찍한 범죄는 한국인들에게 오래 지속되는 공포를 남기며 국가의 집단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한국 사회와 보안 체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조사 절차와 미흡한 비상 대응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최신 사건들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